반짝반짝 책정거장. 안녕하세요. K입니다. 어제 제가 올린 한 오디오북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춘설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그걸 보고 순간 "음? 춘설? 왜 춘설이라고 하시지?" 하다가 문득 "아하, 지금 3월이지 봄이구나"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구나 하고 인식하니까 마음이 설레면서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와, 진짜 이제 봄입니다. 얼음이 녹고 땅속에서부터 봄을 준비해온 씨앗들과 잠에서 깬 생물들이 활기차게 또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계절이 됐습니다. 내일이 경칩이라는데 제가 준비하는 이 영상은 다음 주에 업로드가 될 거라 좀 뒤쁘게 느낌은 있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느낌을 나누고 싶어서 책 소개 전에 잠깐 덧붙여 봤습니다. 네, 오늘은 내 아이는 조각난 세계를 삽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3살의 조현병이 발병해서 18년째 그 병과 동거해온 나무 씨와 그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인데요. 저자는 조현병 당사자 나무 씨의 엄마인 윤서 씨입니다. 나무 씨가 처음 보호병동 생활을 했던 13살 무렵부터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며 살아온 사춘기 시절, 그리고 30살 성인으로 살아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무 씨와 그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집채만한 파도처럼 가족을 덮쳤던 그 고통을 어떻게 파도 타기가 가능한 일상으로 살아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읽는 내내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 보통은 동정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현병이란 걸 알게 되면 그와는 좀 다른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나게 된달까요? 조현병은 뇌신경계의 문제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가 원해서 얻게 된 질병도 아니고 병에 걸린 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건 매 한 가지일 텐데 어쩌면 발병하면 거의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면에서 더 크게 슬픈 일일 수도 있는데 정신과 관련된 장애에 대해서는 유독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가 한국에 대략 30에서 40만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가끔 뉴스에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크게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병에 걸리지 않은 정상인들이 저지르는 사고가 훨씬 많은데도 조현병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면 조현병도 그저 하나의 질병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조현병에 걸려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읽다 보면, 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고통스럽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저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나무 씨 본인이 겪어내는 일들이 참 버거워 보이는데, 그런데 내용이 심파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파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파도를 타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그 단단함이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책 소개를 마치고 책의 부분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작가의 소명이란 뭘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위를 치는 계란이 되는 것? 혹은 바위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되는 것?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뭔가 작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눈을 열어주고 생각을 깨워주고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면에서 나무 씨의 엄마이자 작가인 윤서 씨도
작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읽어 드릴게요. 낭독을 마친 후에 따로 인사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책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부 함께 발 맞추는 연습 2008년 2월 겨울 방학이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는 온 집의 블라인드며 커튼을 다 치고 컴컴한 거실 한편에 웅크려 떨고 있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아이는 나쁜 사람들이 아파트 상가 앞에 모여 있다고 했다. 자신을 위협한다고. 자꾸 나오라 한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해칠 거라고 했다. 뛰어나갔다. 상가에 가보았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았다. 어디에도 아이를, 우리 가족을 위협할 만한 나쁜 사람은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신 차려야 한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엄마, 내가 미치고 있는 건가요? 종합병원 정신과의 개방병동 다인실 병실 한쪽 벽에 서서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울먹이며 물었다. 아이는 시시각각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혼란과 공포 때문에 분리불안도 생겼다. 화장실 가는 짧은 시간에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했다. 누군가가 엄마를 해칠 거라고 했다. 결국 화장실도 같이 갔다. 아이는 24시간 내내 엄마 손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도 어느 순간 아이는 또다시 내가 가짜라고 했다. 진짜 엄마를 없애려고 온 가짜라는 것이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나쁜 사람들이 보낸 가짜 엄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물리쳐야 하는 악당. 그 망상이 들 때는 가짜 엄마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가짜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하니까. 내가 가짜로 보인다고?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으면 가짜로 보이는 걸까? 죄책감이 모든 걸 덮어버렸다. 슬픔도 당황도 모두 다. 하지만 죄책감에 빠져있을 겨를이 없었다. 응급 상황이었다. 가까운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한 다른 사람으로 뒤바뀌었다고 믿는 카그라스 증후군. 조현병 환자에게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우리는 발병 2달 만에 대학병원 소아정신병동 중 폐쇄병동으로 옮겨 입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조현병과의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여정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2009년 봄. 그 사이 아이는 퇴원했다가 다시 보호병동에 입원했다. 보호병동에서 탁구도 배우고 아이돌 춤도 배웠다. 그해 어린이날 행사에서 너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 편지를 읽었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관객들 앞에서 낭독하니 자꾸 눈물이 났다. 그래도 끝까지 읽었다. 아이가 보고 있으니까. 아이는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춤을 추었다. 앞줄 왼쪽 세 번째 자리에서
어설프지만 씩씩하게 춤을 추었다. 우리는 손이 아프게 박수를 쳤다. 춤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도한 것이었다. 아픈 아이들과 얼마나 씨름하면서 행사를 준비했을까. 그때 간호사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아이를 진심으로 대해주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외출을 함께 나서고 간식을 사주었다. 아이는 지금도 그날을 이야기한다. 햇살이 좋았던 봄날을. 그 후 아이의 소아 정신병동 생활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입퇴원을 12회 반복하며 계속되었다. 나무에게 맞는 치료제를 찾는데 꼬박 3년 6개월이 걸렸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매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했다.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병원학교 제도가 있었지만 소아정신병동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는 출석 일수를 맞춰서 학교를 마치고 싶다고 했다. 의료진과 의논한 결과 병원에서 학교로 통학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알고 있었다. 이 병이 오래 갈 것을. 그리고 특히 소아 환자에게는 학교 졸업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무는 병실에서 교복을 갈아입고 1시간 30분을 달려가 1시간 수업을 받고 조퇴해 다시 병원에 돌아왔다. 그렇게 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했다. 3년 6개월. 소아정신병동에서 지낸 그 시간 동안 아이에게 병동은 학교이자 사회였다. 조현병은 뇌가 골절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뼈는 골절되면 더 튼튼해지지만 조현병은 이후에도 회복이 더디거나 원래 기능으로 회복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차이입니다. 의사는 말했다. 나무의 증상이 진짜 조현병일까? 나무는 발병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그토록 반짝이던 아이였는데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무는 지금까지 감기 몇 번 앓은 걸 제외하면 너무나 건강했던 아이였다.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총명하고 다정한 아이. 이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는 망상과 그 나쁜 사람들이 나오라고 말하는 환청이 들린다.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극심한 불안이 생겼다. 게다가 약을 먹어도 가까운 사람이 똑같은 모습의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믿는 카그라스 증후군이 여전했다. 아이의 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직 약물이 반응하지 않는 것인지, 증상이 심한 것인지, 뇌가 아픈 것인지, 마음이 아픈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첫 입원을 하고 1년이 지난 2009년 4월. 아이는 또다시 입원했다. 나는 동네 미장원에 들렀다. 삭발해주세요. 나의 주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멀쩡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일시적인 성장통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머리를 밀기로 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신에게 따져 물으려고. 이발이 끝나고 머리를 감느라 누워 있었다. 그때 얼굴 위로 따뜻한 것이 떨어졌다. 미용사의 눈물이었다. 20년 넘게 미장원 하면서
여자 손님 머리 밀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잘 되길 바랄게요. 그 눈물의 온기가 아직도 뺨에 남아있다. 그런 마음 덕분에 18년을 버틸 수 있었다. 다정한 마음들 덕분에. 나무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지 18년. 그동안 나는 조현병을 오랫동안 공부해왔다. 약물에 대해 조사하고 증상과 예후에 대해 공부했고 병원과 의료진 정보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난 여전히 조현병이 어렵다. 아니, 아이의 증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병원을 옮긴 뒤 약을 줄이고 있는 아이는 자주 불안해한다. 불안의 깊이는 얕으나 주기는 짧고 불안의 시간은 길다. 잠에 드는 시간도 늦어졌다. 적응기인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쏘리쏘리에 맞춰 춤을 추던 13살의 나무는 이제 30이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본인의 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지난 추석 전날 나무는 주방에 있는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불안하냐면요. 이 세상과 똑같이 복제된 세상이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거기에는 엄마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엄마 행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윤서가 아니라 윤미가 있어서 가짜 엄마가 내 엄마 행세를 할까 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나무는 거의 처음으로 스스로 불안을 꺼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답했다. 그건 망상이야. 이 세상은 하나고 너도 나도 유일하고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야. 불안하겠지만 그럴 땐 이건 망상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 청년의 불안을 알지 못한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은 절대적 불안.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을 짐작조차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말해야 한다. 이런 증상으로 힘든 사람도 있다고. 이 불안에 사로잡히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겉보기에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이런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불안이 사라졌을 때는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심사가 수시로 바뀌는 바쁜 청년. 이 불안 안에서도 이 사람은 생을 꾸리고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간다. 나는 나와 조금 다른 이 사람의 세계를 알아갈 것이고 단어가 굶주리지 않도록 자꾸자꾸 말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고. 여기 살고 있다고. 망상은 대개 환청과 함께 온다. 환각은 망상과 함께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다. 환시, 환촉 등도 있으나 환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환청이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 환자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간섭하고 지적하는 내용인데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특징이다. 망상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환자에게 이 소리는 진짜다. 나와, 나와. 엄마 아빠를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이 나오라고 계속 소리친다. 나무는 아직도 가끔씩 이 소리가 진짠지 묻는다. 엄마, 괴롭히는 사람들 없죠? 나는 아니라고. 그 누구도 엄마 아빠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니라고 해도 환청이 들리자 불안이 뒤따라오는 모양이다. 나무는 거실을 오간다.
왔다 갔다를 무한 반복한다. 길면 7시간, 짧으면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한다. 밤이 온다. 밥이 식는다. 그렇게 하루가 간다. 어제보다 환청이 덜 들리고 불안이 덜했다면 퍼펙트한 날이다. 입퇴원을 반복하던 시절 아이가 퇴원을 하면 집은 병동이자 학교가 됐고 나는 간병인이자 교사가 됐다. 조현병 환자는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에 예민하며 약물 치료로 몸이 무겁다. 가족은 부작용으로 힘든 환자를 돌보며 환자의 증상이 촉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퇴행한 일상 습관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시 유아가 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전쟁이다. 약물로 인해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깨운다. 그리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걸 돕고 새벽부터 준비해둔 아침 식사를 하게 하고 아침 약을 먹게 하고 양말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겨 학교에 바래다 준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환자의 증상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니까. 아직 안정되지 않은 환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무사히 아침 시간이 지났다면 본격적인 가사 노동의 시간이다. 주방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침 흘린 옷과 수건을 빤다. 야뇨가 있었던 날은 이불 세탁도 한다. 장을 봐두고 간식 준비까지 끝내고 나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다. 아이는 집에 오면 씻고 간식을 먹은 다음 그날 기분에 따라 탁구를 치거나 산책을 한다. 나는 학교 과제도 봐주고 저녁 식사를 챙긴다. 아이가 저녁 약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마무리된다. 당시 나는 균형 잡힌 새끼 식사를 위해 요리했고 아이의 증상을 관찰하고 적절히 운동하게 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걸 도왔다. 모든 일상이 나무의 질병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아질 거라고. 아프기 전으로 멀쩡하게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다. 아픈 큰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잠든 후에는 아직 어린 작은 아이를 돌보고 나무의 치료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입양한 반려견 하늘이를 돌봤다. 돌봄이 끝이 없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출근도 퇴근도 없는 24시간 대기조 간호사이자 가사 도우미였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돌보는 자의 지극한 노동은 쉼을 허락하지 않고 끝없이 강제되었다. 만약 앞으로 오랫동안 조현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헌신한다고 아이가 좋아질까? 나를 더 갈아 넣는다고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 문득 머릿속에 이런 물음이 떠올랐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 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의 병이 평생 가는 질병이라면 그 병과 함께 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나와 아이의 건강한 거리두기였다. 나는 나의 일을 꾸준히 하고 내 세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나는 책을 펼치고 컴퓨터를 켜고 강의 준비를 했다. 이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었고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었다. 2부 세상으로 내딛는 걸음 대학을 휴학하고
다음해 나무는 건축학과에 복학하는 대신 다시 같은 대학의 다른 전공으로 입학 원서를 냈다. 조현병을 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는 건 어려웠다. 게다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기초 학력이 부족했다. 시험 기간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학과에 친한 친구가 없다 보니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고, 질병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와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약을 먹으면서 12시간 이상 자야 하는 나무에겐 수업에 출석하는 것, 부모와 떨어져서 자취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학 생활의 가장 큰 미션이었다. 출석해서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수업 마치고 돌아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먹거리를 챙겨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요 과제였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마다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고, 자전거 정비 학원을 다니고, 제과 제빵 학원을 다니고, 일본어 학원을 다녔다. 나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모색했다. 병을 가지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서도 살아가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대학 졸업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하겠지만 나무에게 그 6년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2023년 2월 아름다운 겨울 캠퍼스에서 나무는 사각모를 푸른 하늘 위로 날리며 졸업을 했다. 누구보다 애쓴 나무를 위해 우리는 교정이 떠나가게 손뼉을 쳤다. 나의 엄마 영자 씨도 부산에서 고령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다른 손주 졸업식은 안 가도 나무 졸업식에는 참석해야 한다며 기차를 2번 갈아타고 오신 것이다. 나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캠퍼스 여기저기를 다니며 여기서는 테니스를 쳤고 여기서는 야구를 했고 여기서는 노래를 불렀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래오래 들었다. 그리고 겨울 햇빛이 찬란한 캠퍼스를 마치 내 것인 양 누리기로 했다. 그날 우리는 사진을 100장은 찍었을 것이다. 마음껏 뛰고 발을 구르면서 우리끼리 졸업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짜장면을 먹었다. 역시 졸업식 날에는 짜장면이지 하면서. 발병 18년 차, 만 28 청년이 된 나무의 일상은 바쁘다. 취미부자 나무씨. 일어나면 뭔가를 해야 한다. 날씨가 좋은 날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한 바퀴 돌고 한강변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돌아온다. 어떤 날은 컴퓨터 하드를 들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부품을 교체하고 온다. 어떤 날은 친구들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어떤 날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저녁을 먹는다. 주말에는 사회인 야구단에 나가기도 하고 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경기장에 간다. 하루는 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음 날은 병원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한다. 나무의 일주일 스케줄은 꽉 차 있다. 조현병 당사자는 많은 위험에 처한다. 자살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12배가 높다는 것도 그 위험 중 하나다.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이들은 완화와 재발을 반복하고 명확한 병식을 가지고 있으며 약이 잘 듣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고 발병 이전에 이룬 성취와 현재의 기능 수준 사이에 크나큰 괴리가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발병 전의 자신과 발병 후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해한다.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하고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조현병의 유지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퍼펙트 데이지가 필요하다. 영화 퍼펙트 데이지의 주인공 히라야마는 도쿄 공중화장실 청소부이다. 영화 속 그의 삶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는 취향을 곁들이고 소소한 변화를 마주하며 하루를 보낸다. 화분에 물을 주고 오래된 카메라로 나무 사이에 햇살을 찍고 문고판 책을 읽고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며 일상을 단정하게 가꾸어 나간다. 일종의 수행적 삶이랄까. 가장 더러운 장소를 청소하는 사람의 일상 속에 그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살만한 삶, 완벽한 나날이 아닌가 싶다. 이날도 우리의 퍼펙트 데이즈 중 하루였다. 나무는 담당 교수에게 이런 게 힘들어요 라며 또박또박 말했다. 의사는 차근차근 증상을 묻고 키보드를 치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데이터를 읽는다. 담당 의사가 정년 퇴임을 하면서 병원을 옮기게 되었고 오늘은 새 병원에서 첫 진료다. 백과사전 두께의 진료 기록을 챙겨가야 한다. 새로 담당하게 될 의사를 만나 치료 계획을 들어야 한다. 새롭게 만난 의사는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정하자고 했다. 우리는 혈액 검사를 하고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은 후 식당으로 갔다. 우리 둘 다 휴식이 필요하다. 피곤하고 긴 하루다. 호주식 브런치라는데 처음 들어보는 메뉴다. 맛있군, 멋있군, 포만감은 없네 하면서 먹었다. 그래도 특별한 식사였다.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컵을 닦고 있는데 나무가 와서 하는 말이 엄마는 꽃처럼 살지 마세요. 란다. 무슨 영문인가 했더니 화병에 꽂혀있던 꽃이 시든 모양이다. 거실 바닥에 꽃잎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걸 보고 나무가 이렇게 말했다. 꽃은 슬퍼요. 꽃은 지니까. 엄마는 꽃 말고 나무 같은 사람이 되세요.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는. 나는 눈으로 대답한다. 인생이 그런 거란다. 한 번 피면 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지만 그래, 그러자. 나무 같은 사람. 한 번 피고 지는 꽃보다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이 많아진다. 피곤했는지 곧 나무가 코로롱 코를 골며 잔다. 나는 보지 말라는 진료 기록 백과사전을 열어본다. 암호 같은 의학 용어로 가득하다. 모르는 말들 속에서도 아이가 여전히 아프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플 거라는 건 알겠다. 호흡을 크게 하고 나무가 되어본다. 아이의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고 열매도 주는 나무. 우리 집에 나무가 살아요. 그것도 여러 그루가. 퍼펙트 데이지를 쌓아가는 것이 수행이자 치료라는 걸 이제는 안다. 아주 보통의 완벽한 날들을 위해 아이는 매일 무엇인가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무가 된다. 잠시 피고 지는 꽃이 아니라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는 나무가 된다.